네, 그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강의를 하게 된 윌비스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무원 9급 시험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가장 큰 특징을 우선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무원 시험에서의 어떤 특징이나 경향을 파악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이 군무원 시험을 출제하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국방부 내에는 이제 군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역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이런 혼재된 그룹 속에서 사실은 군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사실상의 어떤 그러한 경쟁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는 이 공무원에 비해서 직무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아무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이러한 군무원 행정법 시험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 속에서 이 시험 자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군무원 행정법 시험을 합격하고 온 사람이 과연 군무원으로서 국방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 역량이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높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니즈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군무원을 합격시키느냐 합격시키지 않느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군무원이 이 시험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과연 직무 역량이 높구나라는 것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의 행정법 시험의 출제 경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딱 한 가지죠. 과연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근거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관련 근거는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 이게 직무 역량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중에 과연 그러면 어떠한 법령과 어떠한 조항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각각의 실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법률과 조항이겠죠.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슈가 됐고 그 이슈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의 행정 낭비를 소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례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직무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결국에는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판례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실무의 영역에서 어떠한 이슈가 가장 논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그래야 판례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이게 왜 실무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라는 부분까지 좀 알고 있다면 그 판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선행될 수 있고요. 그러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직무 역량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출제 경향에 부합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 출제 문제의 경향은 대표적인 것은 바로 법령과 판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행정기본법이 향후에 우리의 수험가에서 법령으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상 행정 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한다고 보이면, 자, 보세요. 자, 거부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법규와 조리에 의해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 뭐가 된다 그랬죠? 대상성이 인정돼서 소송 요건이 통과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것은 본안으로 넘어가서 너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죠. 자, 여기가 본안 전이죠.
자, 판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신청권이라는 것이 만족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행정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창구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다고 배웠죠? 형식적인 요건의 경우에 배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들고 있는 사유는 뭐죠?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이죠. 자, 국방부의 민원인 중에서 만약에 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대상을 오해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국방부에는 시설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계획과가 있는데 그 둘을 혼동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거는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흠결이 아니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흠결인데 실질적인 요건이 단순히 일시적인 사정이라든가 민원인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거기에 창구에 있는 국방부 직원이 그것이 실질적인 요건이라 하더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맞겠죠. 자, 이것도 판례의 입장이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건축주는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 자, 이거를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래 건축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이어서 그 수리에 대해서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 즉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괘씸죄에 걸려서 행정청에서 이후에 영업허가도 안 내려주고 이행 강제금 때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조속히 그러한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뭘 인정한다?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게 3번 판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죠? 건축 신고라는 것은 그것이 수리를 요하든 요하지 않던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건축법상 건축 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 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자, 의제라는 표현 속에서 뭘 알 수 있죠? 의제는 절차가 집중되는 거죠. 근데 실체는 집중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체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라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원치 않은 것은 자, 평등의 원칙이 나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거죠. 우리 판례의 입장은 당연히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상대적 평등의 다른 표현은 뭐죠? 같은 것은 같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평등 원칙은 동일한 것 사이의 평등이므로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에 대해서는 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갖게 하면 이것도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은 그것을 틀리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것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이 투영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합리적 차별.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준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판례만 알면 풀 수 있고요. 2번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돼 있죠?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자, 이거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법에서 재량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자, 6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되죠? 1개월을 때려도 되고 6개월을 때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혼동이 좀 있죠. 1개월 때려야 되나? 6개월 때려야 되나? 혼동이 있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뭘 마련한다? 재량에도 우리끼리 내부에서 지켜야 되는 준칙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마련한 게 재량의 준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는 1개월, 이러한 사안에는 3개월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준칙은 누굴 위해서 정한 거예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행정규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반복되면 이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동일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라는 신뢰 보호가 형성되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심리적인 기저가 발동하죠. 그러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자기 구속의 법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게 뭐예요? 자기 구속의 원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이건 뭐가 된다?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반됐을 때에는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반복돼서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심리적 기조를 추동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행이 필요하다 라는 게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게 되겠죠. 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준칙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구속의 원칙을 타고 들어가서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평등의 원칙을 물어보면서 왜 자기구속의 원칙과 재량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자기구속의 원칙의 출발선은 어디서 나온 거죠? 평등의 원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 행정소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개별 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표현이 좀 어렵죠? 표현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국어를 좀 할 줄 알면 여기서 행정청의 장에 피고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돼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이 표현 자체가 국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사실 답인 거예요. 아무런 내용을 몰라도. 자,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하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감면, 가행정행위 뭐 이런 것 등에서 그 단원에서 여러분 배웠어요. 그때 누굴 피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죠? 개별법령에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누가 되는 거예요? 당의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거죠. 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예요. 그럼 다른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외로 알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가 법률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요. 그러면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피고를 수정해 주는 거죠. 그것은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모두에서 자,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어떻게 해요? 소송 경제적으로 다시 지정해서 다시 각하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소송 경제 낭비가 있죠. 얘가 이거를 각하한다 그래갖고 소를 제기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기술적으로는 그냥 바꿔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입법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려면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바꿔놔야겠죠. 대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만 보니까.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만 피고 경정을 허용한다는 게 법률의 그냥 내용이죠. 별거 아닌 거예요. 피고 경정은 누굴 위한 거예요? 법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자, 근데 어때요? 대법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거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라 그래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의 변경이죠. 소의 변경은 원래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신청에 의한 허가로서 하게 있죠. 왜? 이거는 재판부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 당사자 소송의 준용 규정인 42조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준용 규정에 의해서 3번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정하여 피고 경정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소의 변경이죠. 소의 변경,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경정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에서 또 준용하고 있어요. 42조에 의해서 준용되기 때문에 아까 피고 경정 관련된 조항이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된다. 라는 그 준용 규정만 알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죠? 결국에는 법령,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거를 취소하던 또는 철회하던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줬던 걸 뺏게 되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가 취소나 철회에 의해서 침익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판례에서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형량이죠. 그래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요. 왜? 줬던 걸 뺏는 거니까 그만큼 당연히 세부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행정법이라는 게 뭐죠?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은 뭐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여기 행정재판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중대한 공익적 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저히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대한 사정 변경.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라는 저울질의 결과가 이미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맞는 지문이구나라는 것을 행정법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익상의 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철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보면 형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에서는 이 내용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의 기본 법리를 행정기본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었죠. 줬던 걸 뺏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익과 사익을 뭐 비교 형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량을 해서 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렇죠? 사정 변경,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행정법을 관통하는 우리 공익과 사익의 형량 과정에서 이미 결론, 즉 저울질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용되어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말이 길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판례의 확인의 문제였어요. 자,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자, 이건 지방자치법에 있죠. 그쵸? 자, 2번,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장래효. 그렇죠? 왜냐하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장래효가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3번은 어때요?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자, 여기는 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입법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이 살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저랑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만약에 1시까지 하기로 여러분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정의 변경이 생겨갖고 만약에 1시 반까지 하는 걸로 변경을 해요. 그럼 어때요? 수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부진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가 종결이나 완결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옛날 거를 끌고 오는 거를 우리는 진짜 소급효라 그래요. 이걸 진정 소급효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 오겠죠. 그 안 오는 느낌을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진정 소급효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 소급효는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 중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업을 더 연장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종결되지 않았죠. 이걸 부진정 소급효라 그래요. 부진정 소급효는 어때요? 진정 소급효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원칙은 허용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표현은 뭐예요?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끌고 오면 진정소급효,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면 부진정소급효죠. 여러분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다시 입영하라 그런 건 뭐다? 진정소급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생활하는 중간에 만약에
복무기간 연장됐어, 더 해야 돼. 이거를 부진정 소급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3번을 보면 어때요?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표는 인정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판례 중에 518 특별법 판례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됐죠. 법률 효과가 완성됐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을 처벌하는 게 여러분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나요? 특별하게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죠. 오히려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이미 등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종료됐는데 그거를 소급으로 해갖고 뺏는 건 뭐예요? 끝난 거를 다시 한번 뒤집는 거니까 진정소급표지만 어때요? 국민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어떤 거죠? 국민의 그러한 것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공익을.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거죠. 자, 4번 보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이거죠. 완성된 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죠. 완성된 것뿐만 이건 진정이죠. 계속 중인 사실 이거는 뭐예요? 수업 중 아니면 복무 중 부진정 소급표라 그랬죠. 원칙 허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발생한 이건 장래요잖아요. 그렇죠. 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아니야. 얘는 부진정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장래요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운 거 통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렇죠? 기본 강의를 들었던 내용 속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행정절차법상 청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조문 문제예요. 자, 여기 조문 문제니까 우선 이걸 볼게요. 자, 3번 지문 한번 보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청문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면 돼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질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청문회 참석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때는 어때요?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막 정리하기도 하고 추궁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새로운 사정 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그렇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나아지는 것,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법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행정지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행정지도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사실은 뭐죠? 숙박업소 막 민박 많잖아요. 근데 민박업소들이 여름 특수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막 숙박 요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죠? 숙박 요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도를 한다고요. 자, 이 지도는 뭐예요?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비권력적이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표현해요, 이걸. 알겠죠? 자, 1번. 그 개념 하에서 들어가 볼게요. 행정 지도가 그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사례에서 어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계를 일탈했다는 걸 뭐 강압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숙박요금의 어떤 권장 가격 자체를 너무 터무니없이 막 3만 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하겠죠.
자, 2번을 보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 행위라고 있어요. 요청 행위. 요청이라는 건 뭐예요? 권고적이죠. 권고적.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이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하고 결이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죠? 처분이라는 것은 자, 공권력의 행사라는 징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도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공권력의 행사 속에서 협력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 지도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여러분이 비교해서 배워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자, 권장이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속아갖고 행정지도 그러면 당연히 처분성 없네 이렇게 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만약에 이 권장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냐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말만 권장이지 어때요? 제재가 거기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 판례와 공정위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 행위를 같이 이렇게 페어링해서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3번은 어떻죠? 상대방의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는 당연히 위법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뭐예요? 아까 핵심적인 개념 징표가 뭐라 그랬죠?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자,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이 되죠. 국가배상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인과관계가 문제되죠? 네가 협력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손해발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될 여지는 좀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상 자체는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행정지도에 대한 개념적인 징표만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 3번, 2번 판례에 대한 내용 속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법령 문제니까 정답 지문만 보고 들어갈게요. 자, 1번을 보면은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보면 여러분이 국어적으로 봤을 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가정해 봐요.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제대로 받기 위한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기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지만. 근데 기타 이 사람들이 뭘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 결혼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좋아하는 뭐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수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썼다 그래갖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인터넷 쇼핑 물건을 배송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안 되죠. 자,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법령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공부할 때 사실 그 법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닿지가 않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입체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강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법령을 공부할 때에도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내가 그걸 파악을 해야 그 법령이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은 당사자 소송 관련된 문제예요. 자, 1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의 명문으로 있는 조항 자체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뭐다?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둘을 가르는 거는 뭐에 의해서 이게 처분이냐 아니면 법률관계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을 구분해야겠죠. 왜? 둘 다 법률관계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니까. 근데 이 둘을 구분짓는 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사냐 당사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요 큰 틀이 여러분이 당사자 소송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보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성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 존부에 관한 다툼에 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공법상 계약 이거는 뭘로 한다?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에서 뭐예요? 자, 공법과 사법. 자, 사법상 계약은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어렵게 이렇게 풀어 쓴 거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소를 받는 법원이에요.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아까 소송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잘못해갖고 했을 때 각하한다 그러면 또 제기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좀 바꿔줄 수 있을 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경제상으로.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에도 증진이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개념 속에서 나온 게 소해 변경, 피고 경정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자, 법률에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죠.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그랬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메인이죠.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 대한 규율 내용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요. 항고 소송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에서 준용을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4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자, 그럴 때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소송 요건. 즉 항고 소송과 관련된 특유의 소송 요건과 그다음에 집행 정지. 이거는 항고소송의 굉장히 특수한 소송 요건들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안 되겠죠. 근데 기타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재판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굳이 준용을 못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심리의 어떤 방식과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은 뭐 당사자 소송이든 항고 소송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이 되겠구나라는 큰 틀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뭐 준용되는 부분과 준용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큰 틀을 갖고 그 큰 틀 속에서 좀 암기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있잖아요.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개념이에요, 개념.
자, 1번을 보세요. 허가는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강제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무허가 주점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결제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결제라는 것은 사법상 효력이란 말이에요. 자, 허가라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자유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 자유의 영역이 국가라는 틀이 생기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부작위로 의무로 묶어놨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묶어놨던 거를 공공질서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거를 해제해 준다는 말이죠. 이게 허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의무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의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이 되고 이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와 제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결제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설명하에서 2번 지문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전통적 의미에서 허가는 원래 개인이 누리는 자연적 자유를 공익적 차원에서 금지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잖아요. 4번은 어때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이외의 용어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면허 또는 허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때요? 원래 본질적인 특성상은 특허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괴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인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것도 개발 제한 허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그 본질에 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문상 개념 이거를 우리는 판례에서는 강학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자,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본법이 아예 정면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요.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듯이 판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던 법리들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되었던 것들이 사실상 이제 성문법화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의 교재 속에서는 항상 출발 자체, 개념 자체의 출발을 행정기본법에서 출발해서 판례와 기타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었죠. 그만큼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직무 역량에서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법령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이 뭐 법령집을 통해서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행정의 적극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보면 판례에서 어떻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 청구 안 하게끔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공무원이 자 이런 것에 얽매여 갖고 제대로 행정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 관련된 적극 행정의 원칙이 저희 교재에서는 국가배상법 요 선택적 청구하고 그 다음에 구상과 관련된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취지하에서 여러분이 보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 중에서도 중요사항 유보설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자, 상대적 차별 아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놨죠. 자, 재량에 대해서 부관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속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기속은 부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입법부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뭘 준 거예요? 행정청에 의무를 준 거예요. 근데 행정청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일정한 단서를 달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 스스로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분립 원칙은 헌법적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효과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인 거죠. 그러면 다 법률에서 될 수 있다고 정해놓으면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입법권을 존중해 주고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자, 그래서 뭐가 되겠죠? 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선택형이 나왔을 때는 수능에서는 어때요? 옛날에는 수능은 하도 이런 수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답을 막 고르는 애들을 방지하고자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출제하는 분들이 뭐 수능을 본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서툴러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를 때는 여러분 어디서 고르는 거예요? 이 두 개에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어링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음이 맞느냐 또는 틀리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 이런 수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순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모르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이 나왔어요. 자,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이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꽂혀야 되죠.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자, 담배 일반 소매인이 생각나야 돼요. 자, 담배 일반 소매인은 어때요? 이 특징이 허가죠. 강학상 허가예요. 그럼 허가를 통한 영업상 이익은 원래 법률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배사업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자 한 거예요?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소매인이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 있는 자격을 주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과당 경쟁에 의한 원고 적격 인정의 법리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자, 2번 봐요. 자,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해관계인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이 표현은 뭐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환경상 기본권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해당 법령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까지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러한 환경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 있죠. 그렇죠? 원고 적격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영향평가 구역 안에 있는
얘네들은 추정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추정은 안 되지만 니네가 입증을 하면 해줄게 라는 게 새만금 판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게 틀린 거죠. 자, 증명하면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는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에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자격, 이 자격을 우리는 법률적으로 뭐라 그래요? 원고 적격이라 그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률상 이익에 반대되는 말이 우리 뭐죠? 반사적 이익이에요. 자,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해준다? 원고 적격,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 적격이 있다. 근데 제3자, 당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우리 뭐 연탄공장 판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이 법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4번 한번 보죠.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있어요. 그럼 별개잖아요. 별개. 그러니까 얘의 이익과 얘의 이익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벌어지는 일을 갖고 별개의 주체인 얘가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따질 수 없는데 얘가 진짜 쫄딱 망해갖고 내가 만약에 주식이 휴지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 사정은 판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법리 하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복잡한 판례일수록 여러 번 어휘를 좀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인, 주주, 별개인격, 원칙, 불가. 근데 내 주식 다 날아가게 생겼네? 이런 애 외면할 수 없네? 판사가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스킬 중에 하나가 그 해당 개념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떤 단원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결과제거 청구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밖에 손실보상제도에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라는 원래의 구제수단을 통해서 보상받지 못하거나 배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 그 밖에라는 거죠. 그 밖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됐으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일로 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체계적 지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체계적 지위만 알아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공법상 결과제고 청구권의 대상은 상당관계가 있는 손해다. 그러면 손해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로 끝났겠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제거 청구권은 뭐다?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결과를 제거하는 원상회복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좀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했던 분은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얘는 어디 있었지?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거지 라는 인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험생은.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갈게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도 원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재결이라는 것은 어때요? 재결이라는 것은 인용에 대해서만 뭐가 발생해요? 기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뭐죠? 행정청의 사과는 언제든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사과라는 거를 법률적으로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직권 취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항상 아름답다 그랬죠. 자,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된다. 그래서 자, 반복금지효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그래서 반재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행정심판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그렇죠? 자, 행정심판이라는 건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거쳐도 돼요. 그럼 임의적으로 거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판단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불이익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겠죠. 자, 행정심판 재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원래 60일 돼 있고 예외적으로 30일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자, 군무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국방부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인사소청, 즉 행정심판은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섭외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외부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열리고 안 열리고가 되게 결정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거를 그대로만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대말로 훈시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이 인사소청 담당자는 어때요? 보통 사건을 막 2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빨리 재결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결이 안 나니까 어때요? 만약에 필요적 전치라 그러면 내가 소송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보완책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이 없으면 바로 내가 소송을 갈 수 있게끔 해놨죠. 그렇죠.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국가에서 뭔가 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국가가. 근데 사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사인의 경우에는 그만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대부분 국가가 해야 되는 규정, 기간에 대해서는 훈시 규정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 가수 갑이에요. 이 갑이 유승준이죠. 자, 유승준 판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대비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돼 있죠?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얘에 대해서는 내부 전상만의 내부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끝난 거죠. 자,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외부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내부 전상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인트라넷이라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쓰는 인트라넷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인트라넷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모든 요건을 갖춰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그렇죠? 자,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그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계속 뭐예요? 표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예요? 표시, 그 다음에 여기 표시죠. 표시라는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고 세 개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짝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페어링. 그럼 뭐예요?
얘네가 같은 팀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수능을 통한 어떤 문제를 고르는 답을 고르는 기술만 갖고 있었어도 얘네는 표시라는 공통 분모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자, 3대 1의 싸움이죠. 그럼 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공 수송에 대해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왜? 표시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알기로 유승준이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 없잖아요. 인트라넷이 뭔지도 모르고 뭐 구글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끼리만 보는 데다가 올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처분의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성이 흠결되는 거니까 뭐예요?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계획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행정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밖에 행정 작용에서 우리가 행정 계획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이 방학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나는 이때는 공부하고 뭐 이때는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지킨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페널티 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는 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재량에 비해서는 이런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어때요? 더 많이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형성 재량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재량하고 이런 형성 재량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다, 다르다, 얘가 좀 더 넓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자,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계획 재량이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견해는 뭐예요?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재량이지. 그러면 어떻게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학설이죠.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학설을 정답 지문으로 깔까요? 안 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설은 제끼고 봐야 돼요. 자, 2번. 모르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험 기술적으로. 2번. 행정주체는 그 행정계획과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의 사익 사이에서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 하는 제한을 받는다. 아까 행정법의 기본 어떤 철학이 뭐였어요?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좀 더 엄격하게 비교 형량해보자는 게 행정법이잖아요. 당연히 맞는 표현인 거겠죠. 그렇죠? 자,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거를 형량의 흠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걸 형량의 해태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이 없는 한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데 여기에 요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오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오형량은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것도 형량의 하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봐요.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게 오형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면 이거라고 하는 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이것도 있어.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형량도 있어. 그러면서 또 여기에 4번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3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형량의 하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건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이 문화적인 문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행정조사라는 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조사잖아요, 조사. 그 다음에 수사는 뭐예요? 수사는 뭘 목적으로 해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죠. 내가 얘한테 유죄 판결을 때리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절차가 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처벌에 중점을 두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사는. 처벌을 중점에 둘 거였으면 수사를 했죠. 조사를 하지 않았겠죠. 자, 이건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뭐 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됐던 내용이에요. 자, 행정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봐요. 행정규칙은
자, 요거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법치주의는 뭐예요? 법에 의한 지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법치에 의해서 나의 일상생활의 법규성, 그렇죠? 대외적 구속력은 뭐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법률에 의해서만 법규성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떨어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행정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수권을 주는 거죠. 야, 니네도 행정부에서도 해봐. 니네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수권을 받아서 법규성을 갖고 온 애들이 법규 명령이 되는 거고, 법규성이 없는 애들이 행정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정 명령을 또 뭐라 한다? 행정 규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행정 규칙이라는 건 법규성이 없는 거니까 뭐예요? 공무원들 내부 사이에서만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알 바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인트라넷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인트라넷에 올리면 유승준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인트라넷에 올리면 누가 봐요? 공무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트라넷에 올리면 그게 뭐가 돼요? 행정 규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유승준 판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논점이에요. 자, 1번 봐요.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 그럼 뭐예요? 자, 수권이 주어졌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에 수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네? 이건 법령 보충 규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예외적인 애죠.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아주 수시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결합해서 얘도 법규성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게 법령 보충규칙이고, 자, 어디에죠? 행정기본법에서 이번에 법령 보충규칙을 법규명령의 하나의 형태로 반드시 넣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께 좀 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국방부에 근무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국방부에서 자, 병영생활정책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군인들과 그러니까 군무원들은 일선 부대, 그러니까 각군 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은 매주 수요일에 뭘 하냐면 전투 체력을 할 수 있어요. 전투 체력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일 날 14시부터 그 다음에 17시 사이에는 근무 안 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걸 어디서 내려주냐면 국방부에서 각군 본부로 이렇게 내려줘요. 공무원들끼리 내리고 하라고 하는 것, 그거 뭐라 그랬다? 행정규칙이죠.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지시 또는 지침을. 자, 그러면 국방부에 있는 군무원은 이때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국방부에서 내렸죠. 어디로? 각군 본부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군무원들이 이제 제가 근무하는 국가소송과에 와서 문의를 해요. 우리가 행정규칙 내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문의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행정규칙이라는 게 지시나 지침으로 해서 수신자가 누구로 해서 내려가요? 수신자가. 누구로 내려가냐면 각군 본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각군 본부는 어디? 하급 행정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급 행정청을 수신자로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보내는 거지 너보고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군무원은 운동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규칙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문의 속에서 사실은 군무원들이 많은 반발감이 있었죠. 자, 그런 배경하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방부 병영생활정책과에서 각군 본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서 하라고 내려줬지만 정작 이것을 내린 국방부 내에 있는 군무원들은 그 기간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규칙이라는 건 대내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도 갈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정규칙이라는 건 원래 또 뭐예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내서 내리는 지시, 명령, 훈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행정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자, 3번 봐요. 사실상의 준비행위 사전 안내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의 입시 요강,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1994년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이에요. 자, 행정규칙은 어때요? 처분인가요? 처분이 아닌가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뭐예요? 항고소송에서 구제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해줄게. 대신 직접적으로 네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지 한번 볼까? 기본권 침해를 받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나? 보니까 이거는 얘는 항고소송 가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시행될 것 같은 요건까지도 충족이 돼서 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여기서 나온 거죠. 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으면 얘는 일로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보충성의 요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런 개념의 흐름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당연히 없다. 이건 알고 있죠? 기본이니까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를 낸 취지가 뭘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방시설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민원이 뭐냐면 환매권 행사예요. 옛날에 사실 군사독재 시절 때 뭐가 있었냐면 막 수용을 막 했다고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도 막 수용 많이 했어요. 군부대 넓히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 원래 수용을 했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면 얘는 어때요? 수용당하기 싫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이라는 규정을 뒀어요. 기간을.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매권이라는 취지 자체의 목적은 정당하죠? 근데 이 10년이 도가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고, 자,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판례를 알고 있냐, 그 게임이에요. 자, 사실은 이거는 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는 해야 되고, 앞으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실제로 군무원들이 직무 분야에서 많이 받게 되는 이슈, 많이 받게 되는 민원, 많이 하게 되는 업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례나 법령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직무 역량 평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환매권을 두는 것 자체는 이건 합헌이야. 근데 있잖아, 10년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얘 재산권 좀 침해해. 근데 있잖아, 이거를 바로 내가 위헌을 때리면 있잖아, 법률 관계에 불안을 일으켜. 그래서 10년으로 할지 아니면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재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잘 해봐. 이게 뭐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답은 자, 여기 보면 2번을 한번 보죠.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환매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은 정당해. 그렇죠? 정당하지만 그 기간의 제한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니까 그건 행정청에서 좀 알아서 잘 해봐. 이게 판례의 취지니까요. 그 다음에 헌재 판결 내용 중에서 사실 비례 원칙을 준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정해야 되고 피해가 최소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한테 정면의 도전인 거죠. 야, 어떻게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니네 이런 입법 활동을 해?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좀 알아도 마지막까지 쪼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캐파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국가배상법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군무원들의 어떠한 관심 사안 중에 하나예요. 군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네? 이거 되게 놀래요. 군형법의 군무원도 인적 관할의 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국가배상법에서 이중배상 금지. 이게 뭐예요?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실스토리는 뭐냐면 월남전에서 참전했던 군인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잖아요. 근데 또 다시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너무 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해서 이중 배상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군무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이렇게 돼 있죠. 전투훈련 등 순직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런 걸 받으면은 배상받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무원이 전투하고 훈련에 참가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전투하고 훈련에 참가하려고 지금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는 사실은 내가 이중배상 금지라는 제약을 받을 가능성 거의 없죠. 근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자, 2번을 한번 봐요. 자, 국가배상 청구의 유형 중에는 영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조물의 하자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중배상 금지를 받지 못하게끔 준용을 해놓고 있는데 군무원들은 그러면 어때요? 아까 훈련이나 어떤 전투훈련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다칠 일은 없지만 국방시설이라는 건 취약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뭐 막사라든가 아니면 임시시설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로 해갖고 내가 다쳤어요, 군무원이. 그런 경우에는 이중배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무원 입장에서는 요거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군무원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개선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2번을 아마 답으로 깔았을 거예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영조물의 설치에 대한 관리 하자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이중배상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준용이 돼서. 그럼 군무원들은 막 시설 같은 거 잘 피해 다녀야지만 이중배상 금지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자기한테 불이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출제를 했을 걸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보통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건 법령을 그대로 냈어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 2번은 그냥 지나가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3번. 자, 4번 한번 볼까요? 공공기관의 예산의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을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방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국방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공개 제도라 그래서 자,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까지 다 공개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법률 조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시설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전력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사전에 공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공표라는 배너에서 다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무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여러분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이트를 한번 보면 어때요? 아, 이 조항이 실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냥 법령 이 자체만 보고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강사는 자꾸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입체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기조실장이 이러한 정보 공개 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 모든 주요 사업과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전 공표를 이 법령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구나.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자,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파트에서는. 자, 계고서라는 것은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례가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자, 계고서라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거를 제재가 되겠죠. 이건 제재. 근데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이행 강제금인 거죠. 그래서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분 세무조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죠.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업주라 그러면 상당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거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당해본다 그러면 아, 이게 처분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행정조사라는 느낌 때문에 사실 처분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것이 미치는 파급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건 뭐예요? 타인이 했을 때 동일한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뭐예요? 타인이 대신했을 때에는 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알겠죠?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 조제권, 한약 조제 실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인정함으로써 감소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사학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한의사 면허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면허를 통해서 누리는 거는 허가죠. 왜 허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배 아프면은 누가 배 이렇게 해줬어요? 엄마가 해줬죠. 그걸 뭐 한의사 면허 받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자유의 영역이었는데 아무나 배 눌러주다 보니까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다음에 다친 사람도 생기고 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묶어놨다가 회복시켜주는 거죠. 뭐 한의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의 회복인 거죠. 누구나 배를 눌러주고 누구나 침을 딸 수 있죠. 집에서도 여러분 배 아프면 막 바늘로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허가예요. 허가를 통해서 누리는 이익은 뭐죠?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 그랬죠. 원칙이죠, 그게. 자, 합병 이전에 회사에 대한 분식 회계를 이유로 감사인 지정제 외 처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추가 적립을 명한 조치의 효력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합병은 당연 승계되는 사이에요. 당연 승계. 근데 여러분이 페어링에서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분할은 쪼개지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자, 3번. 당사자 사이에 석탄사업법 시행령 소정의 재해 위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에 대한 부재소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법을 배워나가면서 사실 부재소라는 용어를 어디서 배워요? 부재소. 자, 개인적 공권 파트에서 배웠다고요. 자,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그 특징상 뭐가 있다? 포기가 제한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비대체적이다. 그 다음에 이전이 제한된다. 뭐 이런 특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가 제한된다는 것 속에서 부재소 합의는 뭐다? 이거는 무효다. 이걸 배웠죠.
자, 그 개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석유 판매 허가라는 것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물적 제재 처분의 승계, 그 다음에 제재 사유의 승계, 제재 원인 사유의 승계를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죠. 만약에 그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의적으로 내가 이전에 받아왔던 그러한 정가를 제로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제재 처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행정행위의 부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재량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담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그때 송유관 매설과 관련된 판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접도구역에 있던 그런 송유관 매설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옮기게 될 때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관의 유효성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죠. 당연히 협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부관의 사후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갖고, 자,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경우, 그래서 법유 동사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죠. 이건 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법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서도 제 책에 보면 부관의 사후 변경과 관련된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도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느냐? 아니죠. 판례 기본 법리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취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 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법령상 아무 근거가 없는 건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효니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아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그러는 건 이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자, 행정소송법상 입법 부작위 나왔어요. 자, 이거는 핵심 개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항고소송에서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있잖아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처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입법 부작위가 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법이 처분이 되어야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입법이라는 활동은 어때요? 이거는 추상적인 법령의 작용이죠. 추상적인 법령의 입법 작용인 걸 가지고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헌법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법무관 보수에 관해서 행정입법 부작위를 해서 손해배상이 있었죠. 그걸 인정해줬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민사소송에 가서 민사법원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재에 가서 받는 방법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4번이 바로 보여야죠, 여러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급하고 빠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은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체계적 지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무원이라는 직무 역량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과 논리와 이론과 판례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힌트를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이 향후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법령,
법령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직무 생활에서 일상 행정 작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법령을 암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어떻다? 판례는 그러한 행정식무 작용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판례의 결론이 이렇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안 그러고 그냥 무작정 암기해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